한국 도자의 흐름 4차시 유약의 발달과 고화도 도기. 도자기 이야기. 대형의 항아리처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기로 제작되었던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릇은 유약을 입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청자와 백자로 대표되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유약을 발라 구워낸 시우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어떤 종류의 시우도기가 있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도기에 유약을 씌워 구워낸 시우도기는 유약이 녹은 온도에 따라 고화도유약과 저화도유약으로 구분합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유약에 납을 섞어 구워낸 연유도기가 유행하였습니다. 연유도기는 대표적인 저화도 유약을 시우한 도기로 낮은 온도에서도 그릇 표면에 유리질층이 형성된 것으로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로 무덤 부장용이나 특수한 성격의 유적에서 확인됩니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고화도 유약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색깔에 따라 녹가류, 흑가류, 흑유, 녹유 등으로 불립니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는 대형의 항아리에 붉은 빛깔의 유약을 씌워 구운 옹기가 유행하였습니다. 자기가 발전한 고려시대 이후에도 다양한 종류의 시우도기가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우도기는 각 시기별 요업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유약의 성분이 달라지며 이것은 자기와 비슷한 기형을 본떠 만들거나 서로 보완하면서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시우도기의 개념과 유약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제작된 연유도기의 실제 출토 사례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화도 유약의 발달을 이해하고 어떤 종류의 시우도기가 존재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녹간류, 흑간류 계통의 시우도기뿐만 아니라 붉은색의 유약이 입혀진 구운 옹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시우도기의 개념과 범위. 시우도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우도기에 쓰이는 유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약은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표면에 자연적으로 유리질 피막이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입혀 일종의 피막을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도자기에 유약이 입혀지면 액체나 기체의 투과율이 낮아지고 태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강도를 증가시켜주는데요. 또 유약의 색깔과 상태에 따라 표면 장식 효과가 있고 그릇의 청결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릇을 굽는 온도가 1000도씨를 넘으면 태토 속에 포함된 석영질이 녹아내리는데 이때 땔감으로 사용된 나무의 재와 결합하면서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이른바 자연유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유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타나는데 특히 어깨 부분에서 몸통 쪽으로 유약이 흘러내린 듯한 상태로 융착됩니다. 대체로 유약층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군데군데 두껍게 뭉치기도 합니다. 자연유 외에 의도적으로 유약을 씌운 것을 인공유라고 하는데요. 인공유는 유약의 성분과 그릇을 구워내는 온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고화도 유약과 저화도 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회유와 장석유 등처럼 높은 온도에서 녹는 고화도 유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유는 나무나 식물과 같은 유기물질을 태워 남겨진 재를 이용하여 만든 유약으로 고려시대에는 소나무나 떡갈나무 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석유는 점토를 녹이는 장석이 다량 함유된 유약으로 12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녹아 유리질층을 만듭니다. 고화도 유약과 달리 낮은 온도에서 녹는 저화도 유약도 있습니다. 연유와 석회유 등이 있는데 연유는 유약에 납을 섞어서 700에서 80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녹으면서
발색제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내며 석회유는 퇴적암의 풍화물인 석회가 주성분을 이루는 유약으로 900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녹습니다. 이와 같이 유약은 성분과 번조 온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유약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물이 투명할 수도 있고 불투명하기도 하며 무색이거나 다양한 색을 띠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성분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유약을 입혀 구운 도기를 시유도기라고 합니다. 시유도기는 기본적으로 점토질의 태토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든 후 그 위에 유약을 씌워 구워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작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계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기에 유약을 입히는 것은 먼저 낮은 온도에서 녹는 연유에서부터 시작하였고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고화도의 유약을 사용하여 황갈색 또는 검은색에 가까운 시유도기가 제작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고려시대 이후에도 시유도기는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젓가용 항아리로 사용되었던 태안마도 해저유적 인양 시유도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류, 흑가류, 녹가류, 녹유 등 다양한 색깔을 내는 시유도기가 제작되고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재가 다량 함유된 유약을 얇게 시유한 대형기 중심의 옹기라고 불리는 시유도기가 제작되었고 소형기들 가운데는 검은색의 유약을 두껍게 씌워 만든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삼국시대 연유도기. 연유는 도기의 표면에 광택과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입히는 유약 속에 산화납을 넣은 것으로 700에서 80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유약이 녹습니다. 이때 유약에 섞은 납은 유면이 고르고 윤인하게 접착하도록 도와주고 유약의 녹는 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유는 동이나 철 등의 발색제를 섞으면 청색, 녹색, 황색, 갈색의 유색을 띠게 됩니다. 동을 섞어 산화염으로 그릇을 굽게 되면 청색과 녹색을 띠게 되고 산소가 과다하고 철분이 많으면 갈색 계통의 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연유는 녹는 온도가 낮으면서 결과적으로 유색이 비교적 화려하게 발색되므로 일찍부터 저화도 번조용 도기의 유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납에는 인체에 유해한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연유를 바른 도기가 생활용기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고 주로 무덤 부장용이나 특수용기로 사용되었지요. 연유는 일반적인 도기와 비교하여 유약을 시유하는 별도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상 비용도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유도기는 고대의 특수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양도 많지 않습니다. 연유의 기원은 기원전 10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남유리 가공 기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전래되었으며 중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에 해당하는 한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연유도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연유도기는 한동안 단절되는 듯하였으나 6세기경부터 중국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여 8세기 당대에는 여러 가지 색의 연유를 사용한 화려한 연유도기가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당삼채입니다. 당삼채는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나 북이시대 수도였던 낙양 등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무덤의 부장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인물상을 비롯하여 낙타와 말이 줄을 이루는 동물상, 그릇 등으로 다양합니다. 인물상은 당의 여인상, 천왕상과 같은 불교 관련 인물상, 서역인의 모습을 한 것 등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의 한반도로 연유 기술이 전래되었습니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모두 확인되며 특히 삼국 중 신라에서 가장 발달하였습니다. 신라의 연유도기는 주로 고로나 부장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로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평양 지역이 본래 중국 한나라의 한사군이 있었던 낭랑이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 후한의 연유도기가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고구려는 황색의 유약을 입힌 연유도기가 제작되었습니다. 평양 남사리 29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황유병과 평남 대동강 출토품으로 알려진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노교조영명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연유도기가 신라 경주의 월성로에서 출토된 바 있어 고구려와 신라의 교류 관계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고구려 연유도기는 황유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 칠무늬 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안연의 무덤에서 황유 내기 항아리와 단지가 출토되었고 이외에도 북한에 위치한 만보정 78호, 칠성산 96호, 안악 3호, 마선구 1호 등의 무덤에서 황관류 도기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는 서해안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직접 중국 도자를 수입하고 제작 기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백제의 연유 기술은 중국 영향 아래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의 연유도기는 수도를 사비로 옮긴 6세기 중반 이후에 집중되는데 병과 탁잔, 벼루가 중심을 이룹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당진 구룡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목이 긴 형태의 노교 장경병, 부여 능산리 유적 출토 노교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나주 보감리 1호 무덤에서 출토된 노교탁잔도 백제의 시유도기를 대표하는 유물이고요. 이외에도 부여 능산리 사지, 동남리 유적 등에서 노교도기병의 파편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연유도기들은 왕궁지 추정 유적, 국가적 대사찰 등 백제 왕실과 관련된 유적 또는 지방의 유력자 무덤에 한정되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유도기가 당시로서는 일부 상류 귀족층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고급 용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연유도기가 출현한 것은 7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 매장 풍습이 불교식인 화장하는 방법이 유행하면서 8세기 전반경 이중으로 포개 넣는 방식이 사용되면서 외부 용기로 연유 뼈 항아리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녹색으로 발색된 노교 뼈 항아리는 몸통과 뚜껑 전면에 무늬를 도장으로 찍어서 장식한 인화문이 있는 것으로 경주 남산동에서 출토된 노교 인화문 뼈 항아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뼈 항아리는 내호와 외호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호는 뚜껑과 항아리 전면에 여러 종류의 무늬를 장식하고 어깨 네 곳에 동물 얼굴 모양의 고리를 부착하였습니다. 크기가 매우 크며 화려하고 정교한 것으로 보아 왕 혹은 왕족의 뼈 항아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경주 남산동에서 출토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유 뼈단지는 황갈색과 짙은 갈색의 연유가 입혀져 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를 통해 신라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연유도기가 출토되었는데요. 생산지인 경주 화곡리 유적을 비롯해 왕실 관련 유적인 경주 월성,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나정 등에서 완, 뚜껑, 호 등의 연유도기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인화문도기 가마터인 경주 화곡리 유적에서는 녹색의 연유가 시유되어 있는 인화문 뚜껑편이 출토되었습니다. 신라의 궁성 유적인 경주 월성의 건물지에서는 연유를 시유한 뚜껑 3점과 다리가 달린 대부환 1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라에서 연유도기가 다수 제작되었던 것은 당시 중국 당나라의 당삼채가 신라에 전래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조양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당삼채 항아리를 통해 신라인들이 연유도기의 존재와 가치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라에서도 연유도기가 제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경주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신라의 여러 사찰에서도 다수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전돌이나 기와류입니다. 특히 사천왕 사지에서 출토된 녹색의 연유전돌은 탑에 기단부를 장식한 거대한 벽돌로 각각 정교한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전체 크기가 약 1.5m에 달하는 전돌에 골고루 녹유를 씌워 구웠다는 것은 그만큼 신라의 연유 기술이 발전해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해 예안리 17호 무덤, 울산 중마을 5호 무덤 등과 같은 분묘에서도 소량이긴 하지만 출토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무덤에 부장된 연유도기는 굽다리 접시, 완, 호 등이며 갈색 혹은 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습니다. 신라 연유도기의 형태는 당시 유행하던 인화문 도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유약을 씌워 구워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작 과정에 유약을 덧입히는 공정이 추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것보다도 공예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물건이었던 연유도기는 한반도 북부지방에 위치해 있었던 발해에서도 드물지만 확인되고 있는데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의 궁궐에서 기둥을 장식하던 장식품에 녹유가 씌워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성의 발해고분에서도 녹색, 황색, 갈색으로 구성된 삼채병이 출토된 바도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확인되는데 아스카 시대의 중심지였던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이른바 나라 삼채가 사찰과 궁궐 및 관아지에서 병, 호, 뚜껑 등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여러 상황을 통해 연유도기는 중국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유행하였고 그 영향으로 한반도의 통일신라와 발해, 일본의 나라 지역을 대표하는 시유도기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동아시아 3국이 연유도기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고려시대의 시유도기. 삼국의 연유도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통일신라 말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고화도 시유도기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해당하는 도기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영암 구림리 도기가마터입니다. 이 유적은 여러 기의 도기 가마가 마을 전체에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한 도기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도기 위에 인공적으로 유약을 시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려 도기 중 유약을 시유한 시유도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판단하는 것과 육안 관찰을 통해 시유 여부를 가리는 방법이 그것이죠. 실제로 고려시대 도기에 유리질층이 형성된 경우 그것이 자연유인지 아니면 인공유인지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려도기의 유약 시유 여부는 그동안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증명되어 왔습니다. 인공유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정 온도에서 용융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하여 태토의 표면에 발라 번조 과정에서 용융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번조 과정에서 용융될 수 있는 물질을 직접 가마 내에 투입하여 고온에서 기화작용으로 태토의 유리질층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고려도기는 유약을 제조하여 도기에 직접 발랐던 방법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선박인 태안-마도 1, 2, 3호선에서 인양된 도기는 직접 육안으로 유약이 시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도기 항아리 외면 전체에 균일하고 얇게 유약을 입혀 짙은 갈색의 유리질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유약의 시유 여부는 항아리의 내면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항아리의 내면에 유약이 시유된 부분은 짙은 갈색이지만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부분은 옅은 갈색을 띠고 있어 유충이 확실히 식별됩니다. 유약이 시유된 이러한 도기 항아리들은
전라도에서 생산한 각종 젓갈이나 물고기 기름을 담아 개경으로 운반하였던 것이었음이 목간 자료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태안 마도 3호선은 목간 판독결과 1265년에서 1268년 사이에 침몰한 선박으로 특히 녹유 또는 녹갈류 도기로 불리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또한 마도 3호선에서는 인양된 도기 항아리 중 같은 기형으로 시유하지 않은 회청색 경질도기와 녹갈류를 시유한 것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형태이지만 시유 여부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같은 형태의 도기에서 어떤 것은 시유되지 않고 어떤 것은 시유되는 현상을 고려시대 분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려 후기, 주로 13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되는 분묘 자료를 보면 시유하지 않은 회청색 경질의 병 혹은 항아리와 동일한 형태의 시유도기 병과 항아리를 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도 대전리 고려분묘군 2 유적 1-101호 토각묘에서는 시유되지 않은 회청색 경질의 나파리병이 출토되었는데 청자상감 국화문병, 청자상감 운봉문발과 공반되어 고려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시기로 보이는 경주 녹동리 유적 85호 토각묘에서는 녹갈류가 시유된 나파리병과 청자상감 운항문발, 청자발, 청자잔, 청자접시 등이 공반되었습니다. 이렇게 녹갈류가 시유된 독이 나파리병은 전세품으로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당시 유행하던 그릇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시대에는 또한 산화철 함량이 높은 붉은 흙을 잿물과 섞어 두껍게 시유한 흑갈류나 흑유도기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흑갈류 계통의 도기들은 제작 기법과 그릇의 형태가 같은 시기 청자보다는 도기와 유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해남 신덕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서는 청자와 유사한 그릇이 있는 한편 도기와 비슷한 편병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편병은 병의 몸통 일부를 눌러서 편평하게 만든 것으로 주로 도기에서 나타나는 기종입니다. 이를 통해 흑갈색 유약을 시유한 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도기는 시유되지 않은 도기뿐만 아니라 시유된 도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으며 시유도기도 색깔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유도기. 조선시대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 녹갈색 유약이 입혀진 녹갈류 도기를 비롯하여 흑갈류, 흑유 등 다양한 색깔의 시유도기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녹갈류 도기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서울 종묘광장 발굴조사 때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문화층에서 장군편이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녹갈류 도기는 몸통 아래쪽이 풍만한 형태의 병, 장군, 항아리 등이 있으며 주로 일상생활용으로 사용되었고요. 녹갈류 도기뿐만 아니라 산화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붉은 흙을 잿물과 섞어 만든 흑갈류 또는 흑유가 시유된 도기들도 꾸준히 제작되었는데요. 유약이 두껍게 씌워져 있는 것이 특징으로 소형 항아리와 몸통 가운데에 손잡이가 달린 동이, 약탕관 등이 주로 제작되었습니다. 녹갈류와 흑갈류, 흑유 계통의 시유도기가 고려시대부터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면 조선 후기에 주로 제작된 옹기는 조선의 시유도기로 꼽을 만합니다. 옹기는 좁은 의미로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대형의 항아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나무재가 중심이 되는 유약에 약토 등을 넣어 붉은 갈색이 나도록 산화염에서 구운 것을 말합니다. 비교적 얇게 시유된 것이 특징이죠. 유약을 시유하고 난 후 손가락이나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문양을 그려넣기도 하고 어깨 부분에 점토띠를 붙인 후 일정한 간격으로 눌러서 모양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옹기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저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이러한 옹기들은 저장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식품뿐만 아니라
종이나 직물, 중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는 용기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까지도 붉은 갈색이 나는 대형의 옹기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상차림에 사용되던 음식용 사발, 접시, 잔 등은 대부분 백자나 유기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대형의 저장용 항아리나 운반용으로 사용하던 장군, 동이를 비롯하여 소죽고리, 다양한 형태의 병, 촛대와 같은 각종 일상용품은 다양한 종류의 유약을 시유한 도기가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 보다 다양한 종류의 도기에 유약을 씌워 만든 시유도기가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시유도기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화도의 연유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일신라 말부터는 고화도의 시유도기가 제작되기에 이르렀으며 본격적으로 자기가 제작되었던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도기에 유약을 시유한 도기는 여전히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신라까지 주를 이루었던 연유도기는 유약의 특성상 실생활용이라기보다는 무덤의 부장용이나 뼈항아리 등으로 사용되었던 특징이 있는 반면에 고려시대 이후에 제작된 시유도기는 주로 실생활용으로 활용되어 유약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기에 유약을 시유하는 시도가 일찍부터 있었던 까닭에 고려 초 청자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빠른 시간 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약의 발달과 고화도 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